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경청의 저자 조신영 작가님의 최신작 엘리베이션 파워를 두 번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200일간 블로그와 신문에 연재해 수많은 이들이 감동했던 글로 탄생한 책이지요. 먹구름 넘어 눈부신 삶을 이뤄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엘리베이션 파워 조신영 1부 먹구름 아래 요란한 삶 1장 천둥 번개 요란한 곳 황금을 가장 많이 캘 수 있는 곳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클레멘타인이라는 번안곡이지요. 원래 이 곡은 광부와 그의 딸 이야기입니다. 골짜기와 동굴 안에서 광산을 캐며 살아가는 포티나이너와 그의 딸 클레멘타인. 포티나이너는 금강을 찾아 1850년대 미국 서부로 몰려간 사람들, 금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금강을 통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드는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하지요. 일부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금강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정작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강에 달려든 사람이 아니라 몰려든 그들에게 온갖 생활용품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리바이 슈트라우스는 천막 캠퍼스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팔았고 바로 그 바지가 리바이스입니다. 찰리 채플린 주연의 영화 골드러시를 보면 먹을 것이 떨어지자 가죽으로 된 신발을 삶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드러시에 휩쓸려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묘사한 장면이었지요. 일리노이대 해부학 교수 할리 머세는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람 몸은 칼슘 2.25kg, 인산염 500g, 칼륨 250g, 나트륨 168g, 마그네슘 28g, 그리고 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체중의 65%는 산소, 18%는 탄소, 10%는 수소, 나머지 3%는 질소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입증했지요. 일단 본 이상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온갖 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의 원인이 되며 가시적 영역에서는 빛과 빛의 주인들을 낳고 지성에 알 수 있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진리와 지성을 창조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네. 국가 7권 51행 B8에서 C3 동굴 안에서 희미하게 보던 세상을 감각기관의 의지에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영역이라면 동굴 밖 태양 아래의 세상은 오직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가지적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지의 영역에서는 태양으로 비유한 선의 이데아, 즉 만물의 궁극의 제1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삶,
진정한 알매에 이르도록 빛을 비춰 준다고 말합니다.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은 오로지 캐 묻는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캐 묻는 삶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금강에서 황금을 캘 수 있는 비결입니다. 플라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삶을 한 번 본 사람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어둠에 적응하고 밖에서 본 것들을 제수들에게 설명하고 사슬을 끊고 방향을 돌려 밖으로 탈출하자고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제수들은 너무나 익숙해진 삶에 태클을 걸고 자꾸만 캐 묻는 이 작자가 귀찮아집니다. 결국 제수들은 밖에 나갔다 온 자들은 모두 잡아 죽이자고 결의합니다. 아테나의 법정에서 죽을지라도 캐 묻는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소크라테스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적 활동으로만 선 자체를 포착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영역의 궁극에 도달한 것이다. 국가 7권 532행 B1에서 3. 진정한 골드러시는 우리 생각에서 황금보다 소중한 것들을 캐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익숙하게 살고 있는 먹구름 아래 현실이 어쩌면 동굴 안의 제수와 같이 희미한 삶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자기인식과 성찰, 동굴 밖으로 나가보고 싶은 호기심과 열망, 같이 가자고 부추기는 진정한 친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삶이 고난의 통로를 거치고 진흙으로 엉망이 된다 해도, 빛을 만나 안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진정한 황금은 우리 생각 안에 이미 가득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체 구성 물질의 값을 계산했을 때는 단돈 89센트, 우리 돈 1,000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물질로 생명의 가치가 정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이마 안쪽에 있는 그 무엇, 체중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산소는 거의 20%를 소비하는 신체기관, 두뇌 속에 과연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가로 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황금은 땅에서 채굴된 것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고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무대가 샌프란시스코였고 그 지역에서 훗날 실리콘밸리가 탄생했으니 멋진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황금은 과연 어떻게 캐낼 수 있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정에 아테나의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아테나의 시민들이여, 나 자신은 포테이다이아와 암피폴리스 그리고 델리온 전투에서 그들이 나를 지휘하라고 임명한 장군들이 머무르라고 명령할 때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장소를 죽음을 무릅쓰고 지켰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내가 지혜를 사랑하며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이 인생에 대해 생각하도록 캐 묻는데 삶을 바치라고 신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삶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캐묻는 데 있다고 말하지요. 문답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므로 설령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제자 플라톤은 국가 7권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캐묻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동굴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벽 앞에는 쇠사슬에 묶인 제수들이 있는데 이들은 단단히 결박해 놓은 상태로 평생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고 오직 앞만 볼 수 있습니다. 뒤편에는 담이 있고 그 담을 끼고 길이 나 있습니다. 담 뒤편에 큰 불이 피워져 있어서 그 불빛에 사물들이 비치고 제수들은 담 위를 오가는 물건들의 정체에 대해 그림자를 보고 유추합니다. 지금 당나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구먼. 이번에는 두 사람이 가고 있네. 바위덩어리가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거지요. 제수들은 세상 만사를 벽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본질이 아닌 피상적인 생각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제수가 사슬에서 풀려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게. 동굴은 비스듬히 지하 쪽으로 깊게 파내려가 있고 불이 피워진 담 아래쪽으로 밖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풀려난 제수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자유의 걸음을 한 발씩 딛게 되지요. 통로를 따라 오르막길을 기어오르자 저 멀리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구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감다시피 하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눈을 살짝 떠보지요. 하늘에는 뭇별들이 반짝입니다. 동굴 안에 답답한 공기와 달리 맑고 달콤한 산소가 폐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활력을 몸에 공급합니다. 교교한 달빛에 비친 나무며 들판이며 산들을 바라봅니다. 밤이라 정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지만 동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하룻밤을 흥분으로 지새웁니다. 서서히 눈이 현실에 적응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다시 찌는 듯한 빛에 적응해가며 눈을 뜨는데 성공합니다. 세상 만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뛰어가는 사슴 한 마리, 그림자로 볼 때와는 딴판입니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푸드덕거리며 날아가는 꿩 한 마리를 봅니다. 경이로움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침내 제수는 용기를 내어 가장 강렬한 빛인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플라톤은 동굴 밖으로 나온 제수가 경험하는 세상을 진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2장 대오각성. 나는 먹구름 위로 올라갈 것이다. 죽음을 대면하고 비로소 삶을 깨닫다. 1849년 성탄절을 사흘 앞둔 겨울날 러시아 세모뇨프스키 광장에는 28의 꽃다운 젊은이가 20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 세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가운데
광장은 몰려든 구경꾼들로 가득합니다. 집행관이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5분을 주겠다. 사형수는 눈을 질끈 감고 5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합니다. 가족과 동지들을 떠올리지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동지들과 독서 토론 모임을 가진 혐의, 즉 반체제 활동으로 황제 니콜라스 1세에게 낙인 찍혀 사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여,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오. 생각을 더듬는 동안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남은 시간 3분! 사형수는 생각에 빠져들고 시간은 울트라 슬로모션처럼 느릿느릿 돌아갑니다.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요. 아, 나는 그동안 왜 그리 헛되게 시간을 보낸 것일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1분 1초를 아끼며 살고 싶다. 이제 마지막 1분! 저승사자 같은 집행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젊은이는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이 매서운 바람도 더는 느낄 수 없겠지.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도 느낄 수 없다니. 모든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아쉽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격렬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가리개로 얼굴을 덮습니다. 사형수는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합니다. 군인들이 일렬로 걸어오는 군화 소리가 들립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철커덕,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형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탕! 총성과 함께 맨 끝에 묶여있던 제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탕! 탕! 3명의 제수가 목숨을 잃고 젊은이 바로 옆 제수까지 처형이 끝난 상황.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광장 끝에서 하얀 깃발을 벌럭이며 병사 한 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서를 들고 뛰어온 것입니다. 당장 사형을 중지하고 사형수들을 시베리아로 유형 보내라는 친서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청년 시절 겪은 일화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 중단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황제 니콜라이 1세가 기획한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것이지요. 러시아에 물밀듯이 들어오던 서유럽 사상을 두려워한 황제는 러시아 지식인들을 위협하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자산으로 삼아 치열한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유형지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사형 집행 직전의 5분을 떠올리며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살아냈던 것이지요. 혹한의 날씨, 무거운 족쇄를 차고 생활하는 비참한 유배지에서의 삶이었지만 그는 창작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아 머릿속으로 원고지를 상상하고 그 상상한 원고지에 상상의 펜으로 한 줄 한 줄 글을 썼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후에도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치열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백치, 학대받은 사람들 등의 작품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세모뇨프스키 사형장 사건이 벌어지기 17년 전 1832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조지 캐틀린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주리강 상류의 인디언 부락을 찾습니다. 평소 인디언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조지 캐틀린은 그곳에 머물며 탁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지 캐틀린은 위대한 추장들의 초상화를 그려 인디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린 추장들이나 인디언 전사의 초상화는 신비로운 면이 있었지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림의 시선도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옮기면 시선도 관객을 따라 움직입니다. 반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지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림 덕에 인디언들은 조지 캐틀린을 마법사로 존중하며 예우합니다. 덕분에 캐틀린은 부족 내부의 비밀의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인디언들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의식이었지요. 이 비밀의식을 캐틀린에게 공개한 것은 의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백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캐틀린은 이 의식에서 받은 충격을 그림으로 남기지요. 전사로 거듭나는 젊은 남자아이들의 성인식 장면입니다. 성인식이 열리는 날 아이들은 커다란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인데요. 제가 굳이 전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항의나 거부는 불가능했습니다. 인디언 남자는 모두 전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5일간 음식을 끊고 단식을 합니다. 성인식의 출발입니다.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길이 40에서 50cm 정도의 크기의 막대기를 아이들의 몸에 밀어넣습니다. 가슴과 등 근육을 약간 찢고 거기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어깨, 가슴,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몸의 구석구석에 막대기를 찔러 넣고 등에 꽂힌 막대기에 밧줄을 묶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물소 해골을 하체에 꽂힌 나무 막대기에 걸쳐 하중이 더 실리도록 만들지요. 이들은 손에 약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힘의 원천이 된다고 믿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에 든 약 덕분에 다치지 않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장정들이 기다란 막대기로 아이들을 쳐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조지 캐틀린은 증언합니다. 성인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몸에 막대기를 끼울 때 웃기까지 하면서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던 아이들이 공중에 매달려 막대기로 얻어맞고 빙글빙글 몸이 돌아가면 결국 정신을 잃습니다. 모든 아이가 정신을 잃게 되면 땅으로 끌어내려 잠시 휴식을 줍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돌아오는 즉시 거구의 사내들이 한 아이를 양쪽에서 붙잡고 주위를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돕니다. 아이들의 몸에서 막대기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몸을 흔드는 거죠. 이런 과정은 아이들을 완전히 파김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아이들은 말 그대로 죽음 그 자체를 맛보게 되고
완전한 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조지 캐틀린은 말합니다. 인디언이 아이에서 전사로 거듭나는 과정은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인디언 전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신 안에서 온전히 휴식하는 방법을 터득하지요. 이들은 완전한 비움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은 이것이지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사색해보면 좋습니다. 모든 인문학적 성찰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치 앨범의 작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주인공 모리 슈워츠 교수는 말합니다. 미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된다네. 그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을 끝내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탐욕, 아집, 포기하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는 내 의견, 내 정당성, 자기 변명 등에 대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포기, 완전한 무장해제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순간 인생에 대해 진정한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를 덮고 있는 진흙을 털어낼 수 있다면 방콕 기차역인 후아람퐁 주변 거리는 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은 곳곳에 사찰과 승려들이 많지요. 야오와랏 거리에도 가로 10m, 세로 10m쯤 되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요즘 이 사찰의 주지 승려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찰을 관통하는 도로가 뚫린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진흙 불상 하나가 있습니다. 높이 3.5m, 무게 5톤이 넘는 커다랗고 우아한 예술품입니다. 경주 석굴암의 본존 불상과 비슷한 높이와 크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서 기중기를 동원합니다. 거대한 불상에 손상이 없도록 천으로 감싸고 그 위에 두터운 비닐로 포장을 한 후 나일론 끈으로 결박합니다. 지붕을 먼저 뜯어내고 크레인에서 내려온 고리에 불상을 걸어 올립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진흙 불상은 손상을 입을 수 있기에 작업은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랜 노력 끝에 트럭에 불상을 싣고 옮기는 데 성공하지요. 새로 이전해 안치할 곳에 불상을 옮겨놓고 신축 사찰 지붕 공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 주지 승려입니다. 그토록 조심스레 운반했건만 불상 중심부에 거대한 틈이 발생했습니다. 머리부터 가슴, 배꼽에 이르기까지 크랙이 쫙 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손상이 심합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달려와 검토합니다. 사다리를 설치하고 앞면 쪽 손상 부위를 살피던 문화재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랜턴을 비추며 크랙 사이를 살펴볼수록 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갈라진 진흙 틈에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반짝. 신축 사찰은 폐쇄 명령이 떨어집니다. 불상은 거대한 암막으로 전체 모습을 가립니다. 아무도 이 작업을 볼 수 없도록 가라는 정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일 동안의 작업을 거친 후에 암막을 걷어냅니다. 허가를 받은 작업 담당자와 주지승려, 정부의 문화재 담당관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진흙 불상 대신 거대 황금 불상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7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황금 불상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순금 5,500kg으로 판정합니다. 황금 불상으로는 최대, 지구에 존재하는 금덩어리로는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진상조사를 시작하지요. 어떻게 이런 진귀한 보물이 진흙 불상인 채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게 되었는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역사의 비극이 스며있는 불상임이 밝혀집니다. 200년 전인 1765년 태국과 인접 국가인 미얀마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이암 왕조로 불리던 태국은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적국인 미얀마의 군대가 수도 방콕을 함락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지요. 당시에는 이 사찰의 황금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대가 이곳까지 점령하면 불상을 약탈당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승려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벌립니다. 이때 한 수행자가 묘안을 제시합니다. 불상에 진흙을 더 씌웁시다. 황금 불상은 진흙 불상으로 감쪽같이 둔감했고 예상대로 이 무겁고 평범한 진흙 불상은 약탈을 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참여했던 이들이 모두 학살당해 200년 세월을 원래부터 진흙 불상인 것처럼 흘러내려왔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고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클래식은 라틴어 클라시쿠스가 어원입니다. 클라시쿠스에는 고전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틴어 클라시쿠스는 함대를 의미하는 클라시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 군함 여러 척, 즉 함대를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부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클라시쿠스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최상류층 계급인 셈이지요. 그저 돈만 많은 계급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품격과 부를 동시에 갖춘,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조건을 갖춘 명문가를 클라시쿠스라고 일컫습니다. 클라시쿠스와 반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진 재산이 없어 지식 곧 프롤레스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계층을 프롤레타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빈곤한 노동계급을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는 라틴어 프롤레타리우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로마는 시민들을 6개의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최상급이 클라시쿠스입니다. 단테의 신곡 강이라는 책을 펴낸 일본의 학자 이마미치 도모노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적 위기에 함대를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을 인간의 심리적 차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정신적인 힘을 주는 책이나 작품을 가리켜
클래식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천재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99%의 아이들은 부주의한 어른들 때문에 자신의 천재성을 순식간에 박탈당한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5,500kg의 황금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전쟁이나 비극, 부주의한 어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흙으로 뒤덮인 채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 양 가짜 나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클라시쿠스의 DNA를 갖고 태어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진흙들,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는 검은 흙덩이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진흙을 털어내는 도구 역시 클래식이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작품들,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일이 내 안의 위대한 거인 클라시쿠스를 깨우는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울림이 수십 년 세월 동안 우리를 덮고 있던 진흙을 털어낼 수 있는 진동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먹구름 너머의 삶은 내게 붙어있는 진흙을 떼내고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5,500kg 황금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며 클라시쿠스의 삶,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클라시쿠스를 깨우는 고전가의 만남, 지금과는 다른 5년 후를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 최 사장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 건드렸구나. 고전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셨습니까? 조신영 작가님의 엘리베이션 파워를 추천해드리며 다음 낭독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